이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장경감의 형. 그 형은 에 있어요. 그럼 설명이 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연출과 진행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네, 오늘도 이슈 분석 위해서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사건이 좀 들불처럼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데요. 지난 5월 5일이었죠. 광산구에서 벌어진 이채원 양 살인사건 범인 장윤기 관련돼서 범죄 목적하고 이 조직적 은폐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관련된 범행일 상황부터 재구성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5월 5일 오전 11시경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의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장 팀장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팀장님 아드님이 방금 체포됐다는 이야기. 56세의 장경감은 심경이 복잡했을 겁니다. 당일 광산서에서는 긴급회의가 진행되었고 이틀 뒤인 7일 장경감은 다시 연락을 받습니다. 오늘 아들 윤기를 구속할 거라는 정보, 윤기가 머물던 원룸을 압숙 수색할 거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진입한 집에는 가슴 부위 등이 훼손된 리얼 돌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촬영한 후 물건을 압수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다음 날인 5월 8일 어버이날. 아버지는 아들의 집 현관문 도어락 번호를 눌렀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장 박경감이 알려준 번호를 누르자 도어락이 열렸습니다. 집 주인에게는 집에 고약한 것이 있어서 치우러 가겠다는 연락을 미리 했습니다. 또한 향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겠다고도 통화했습니다. 아들의 원룸에 들어간 장경감은 가슴, 성기 부분이 훼손된 리얼 돌들을 살펴보더니 도구를 꺼내 잘게 훼손하여 곳곳에 나누어 버렸습니다. 이로써 성범죄를 암시하는 증거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장경감은 본가로 가서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 윤기를 수사하던 수사관이 윤기를 바꾸어줘 통화도 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강해버린 게 맞느냐 묻자 아들은 유심만 빼고 강해버린 게 맞다고 했습니다. 장경감은 본가를 뒤져 그동안 윤기가 썼던 폰들을 전부 찾아냈고 4개의 전화를 장소를 옮겨가며 불태워 없앴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전화를 필사적으로 없앤 이유는 경찰이 확보한 장윤기의 폰에서 나온 사진과 관련이 있을지 모릅니다. 장윤기가 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얼마 전 미성년 여자아이들을 상담해주는 척하며 폰으로 다리와 치마 사이를 찍은 사진이 다수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얼마 전 동료가 알려준 정보를 떠올렸는지도 모릅니다. 5월 3일 베트남 여성이 흰색 SUV 차량을 보고 스토킹 신고를 했습니다. 여성은 자신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남자의 차가 자신의 주위를 맴도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차를 타고 있던 것은 장윤기, 차량의 실소유주는 장경감이었습니다. 이 신고 역시 경찰 라인을 통해 장경감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네, 장윤기의 범죄 자체에 기존에 좀 관심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이것의 수사를 은폐하는 부분, 그리고 은폐했던 정보가 하나씩 드러남으로 인해서 범죄도 좀 다시 한번 더 다시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부친 장경감 관련돼서 이제 키가 그쪽으로 좀 쏠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바뀐 상황 스케치해 주신다면요. 5월 5일 날 사건이 벌어졌을 때 뭐 많은 분들은 박대성, 순천 박대성 사건의 재판이다. 그럼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얘기됐던 게 그런 거죠. 또 이게 묻지마 살인이나 뭐 이런 걸로 가면 안 되고 사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네, 무동기라는 것 자체가 진짜로 동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동기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전에 무슨 약간 스토킹 같은 느낌이 있었다 정도까지가 되고 그 뒤로는 이제 기억에서 잊혀졌어요. 네. 근데 그 뒤에 검찰 송치 얘기가 나왔는데 5월 중순이죠. 나온 게 그냥 일반 살인으로 해갖고 좀 이상하다. 이게 좀 애매한데? 근데 이제 어쨌든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니까 라고 얘기가 되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지금이죠. 6월 말 7월쯤 되면서 갑자기 이제 거기에 장경감이라고 하는 네.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고 작년 3월에 광주 서부경찰서
있는 인근 지구대의 팀장으로 옮긴 그 사람이 실제로는 장윤기의 거주지라고 알려진 곳에 있었던 리얼돌을 임의로 폐기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장윤기의 사건이 성목적 살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소가 되는. 네. 그렇게 되면서 이 사건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당시에도요. 5월 5일 날 고 언저리에서 저한테 들어온 정보는 그거였었어요. 아버지가 고위직 경찰이다. 근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경찰은 경찰인데 고위직은 아니다. 그 뒤에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아버지 경찰이 이 많은 것들을 그 성목적의 범죄가 아니라 일반 범죄로 바꾼 그런 어떤 조작, 네. 왜곡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 155조 4항에 의해서 처벌받지 아니한다. 네. 이게 논란이 된 거죠. 네. 이게 처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경찰이다 보니까 내부 정보를 조금 알 수 있어서 아들의 범행을 일부 은폐했나 보다 정도. 물론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그 정도가 아니라 수시로 이게 경찰 수사팀과 소통을 하면서 계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심지어 이 리얼돌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궁금한 지점이 이 장경감보다는 앞서서 수사팀이 먼저 현장을 그 촬영도 하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고 떠나는 게 이게 맞는 상황인가요? 그 다음날 가가지고 그걸 다 조각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확실히 해야 될 건 뭐냐면 장윤기가 범행 때 몰고 다녔던 SUV는 그 명의가 장경감 명의입니다. 그 SUV에서 소위 말하는 케이블 타이, 그것도 50cm가 되는 두꺼운 케이블 타이의 묶음이 발견됐어요. 그 뒤에 조수석 뒤쪽 좌석에 혈흔이 있었는데, 근데 이것 자체가 케이블 타이가 거기서 압수가 되지 않고 즉시 소유주한테 돌려줬다. 이건 뭐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공간에서 감식 좀 했다고 해서 바로 청소하라고 한다. 그래서 그리고 리얼돌이 지금 현물이 없다. 폐기돼서.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갔죠. 정확히 말하면 5월 5일 날 동 2시쯤에 장윤기가 그 사건을 벌이고 표도 제로 상황에서 네. 차량 수배가 되는 건 왜냐하면 그 현장 근처에 CCTV나 이런 걸 확인해 보니까 당연히 이상한 차가 피해자를 따라다닌 게 확인됐단 말이에요. 네. 즉시 거의. 근데 그 차가 누구 차예요? 장경감 네, 차였죠. 장경감은 어디 있어요? 지구대. 예, 그 근처에서. 그러면 코드 제로 상황이면은 광산서나 인접서에 다 차량 수배가 뜹니다. 그 수사팀 얘기는 그거예요. 빨리 장경감한테 연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거꾸로죠. 장경감이 먼저 알았죠. 그러니까 오히려 2시나 3시쯤에는 장경감이 이 사태의 큰 줄기를 알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와스 시스템에 의해서 통지되고 네. 그런데 그거를 거꾸로 그때 뭐라 했냐면 광산서장이 중심이 돼서 긴급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지금 이 소집을 하면 안 되는 건가 뭐냐면 범인이 안 잡혔어요. 범인이 안 잡혀 범인이 칼을 들고 지금 어디로 가서 다음 범행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 왜냐하면 그때 사실은 남자 고등학생을 찌르고 네. 도주했단 말이에요. 얘들은 회의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나가서 체포해야 될 사람들을 불러서 네. 회의를 하고 있다.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부터 이상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뭐가 됐냐면 아마 이게 장경감과 관련된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차량 수배를 해보니까 이게 장경감 차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습니까? 본인한테 확인했겠죠? 아니야, 나는 근무하니까 아니고 내 아들이니까. 우리 아들이 몰고 다닌다. 몰고 다니까 내 아들이 범인 같은데 근데 그럼 그때 장경감이 뭘 했을까요? 저는 거의 뭐 추정하건대 내가 자수시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달라라고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뭐 왜냐면은 추정하시는 이유는 이후에도 이제 형량을 낮추기 위한 최대한의 많은 라고 하고 네. 그리고 수사팀과 계속 통화하고 네. 그리고 잡힌 이후에도 계속 면회하고 통화하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장윤기의 행적이 그 5월 5일 날 오전 행적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이놈은 도망가야 될 놈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빨래방하고 머리 자르고. 자기가 가던 네. 머리 이용실에 가서 자기 아는 자기를 깔라줬던 이용사한테 나 오늘 뭐 이렇게 이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아버지랑 통화를 해서 네. 이미 뭔가 언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랬어야 맞는 거지, 사람을 찔러 죽이고 다른 사람 공격하고 했던 범인이 그 관할을 벗어나지도 않고 있었는데 정작 광산서의 수사관들 수십 명은 잡지도 못했다? 그 좁은 공간에?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사실 그 장경감이 7월 5일 날 본인 폰 제출할 때 통화 내역을 삭제를 하고 경찰에 제출을 했다라고 시인을 했다라는 완전히 네. 포렌식이 안 될 정도로 네. 전제가 그겁니다. 네. 네. 해당 파일은 복구 불능 판정을 그렇죠. 현재 받은 네.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덮어쓰기를 계속 수십 번 한 겁니다. 본인이 잘 아니까요. 네. 장경감이. 앞서 말씀하신 그 머리 자른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본인의 DNA 문제나 예를 들어서 마약범들이 아예 그 빡빡 머리를 미는 경우도 아니고 근데 뭐 이렇게 네. 깔끔하게 단정하게 한 그렇죠. 거잖아요. 분명히 심적인 여유는 있을 상황은 아닙니다. 그 머리를 자를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머리를 자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이후에 체포될 때의 포토라인 뭐 때문에 잘랐다라는 설도 있고, 자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 자를 시간에. 이유도 없죠. 네. 그리고 자기가 몸에 있는 거를 옷을 빨았어요. 네. 근데 되게 이상한 거는 자기 집이 근처예요. 그럼 자기 집 가서 빠는 게 낫지 않는가요? 아무래도 심적으로 밖에서 안 들키기 원하면 나만의 공간에서 조용히 빨기를 그렇죠. 원할 텐데요. 근데 집엔 들르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초기부터 장경감이 개입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답일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추정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형사가, 이것도 불법이죠. 형사가 전화를 바꿔줍니다. 그렇죠. 용의자한테.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핸드폰 유심 빼고 버린 거 맞아라고 확인을 하는 듯한 이야기를. 그렇죠. 어디서 한번 했다. 버렸어? 네. 첨단대교 어디서 버렸어? 여기 버렸는데요. 근데 그걸 듣고 있어요, 형사가. 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나서 수시로 그 날만, 체포된 날만 수시로 전화를 바꿔줘갖고 해요. 네. 그리고 장경감은 그때 뭘 했느냐? 영가, 공가, 장기휴직 5월 5일부터 한 달 넘게 휴가로 계속 근무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은폐를 위한 시간이었던 것으로. 그때 네. 리얼돌 옛집에 가서 핸드폰 소각 이 짓을 다한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경찰이 전화를 바꿔줘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고요. 일이었고. 네. 자, 이제 경찰의 진실 은폐 관련돼서 좀 살펴봐야 되는 건데요. 당시 또 벌어진 상황 다시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 의해 살인 혐의로 송치된 장윤기 사건을 들여다보던 광주지검의 검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5월 3일 베트남 여성에 대한 범죄 당시 장윤기는 뒤에서 여성의 목을 졸라 당기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번 이채원 양 살인 때도 장윤기는 뒤에서 이 양의 목을 먼저 졸랐습니다. 자신의 말대로 극단 선택을 하기 전 누군가를 칼로 공격해 죽이는 행동 전에 이상한 행동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장윤기가 SUV를 세워놓은 곳 근처 트럭의 블랙박스를 확보했고, 거기에서 장윤기가 뒷트렁크를 열어놓은 채 이채원 양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려는 시도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을 압박하자 경찰이 은폐한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은 단순히 아버지인 장경감이 뒤틀린 부정으로 아들의 범죄 증거를 은닉했다는 식으로 드러나던 사실들이 경찰 조직이 집단적으로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경찰은 범인에 대한 수사 정보를 미리 부친 장경감에게 공유해줬고, 결정적인 증거들인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SUV 차량은 압수하지 않았고 장경감이 이 증거들을 없앨 시간을 줬습니다. 또한 관련 정보를 검찰에 일부러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장경감과 친했던 선후배들의 잘못된 우정이라고 치부하기엔 이미 선을 너무나 많이 벗어난 상황. 이 가운데 경찰에 대한 신뢰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경찰서장이 나서서 장윤기의 강간살인죄 적용을 막았다는 내부 진술이 나온 것입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부정 때문에 아들을 어떻게든 형량을 낮추려고 무슨 한 것이다. 신적상도례에 관련된 부분도 그것 때문에 또 처벌을 못 받는 것도 활용됐다. 막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보니까 경찰이 검찰에 송치할 때 정보를 뭐 예를 들어서 살인죄 정도의 정보는 넘겼는데 뭔가 성 관련된 느낌 나는 것들은 아예 넘기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식을 하고도 네. 감식 보고서를 넘기도 않았어요. 그리고 리얼돌 관련된 감식 보고도 넘기지 않았어요. 차량에서 했던 감식 보고서도 넘기지 않았어요. 네.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언론에 보도되니까 그제서야 넘겨라고 형사과장이 팀장한테 얘기했는데도 안 넘겼어요. 왜 안 넘겼을까? 본인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감식 다 해놓고 여기 시스템에 있는데 우리가 그걸 뭐 은폐하려고 했겠냐? 아닙니다. 기소할 때 증거물을 그때 안 넘기면 또 추가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추가를 자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백히 의도를 가지고 안 넘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다 실수라고 해요. 실수가 잦으면은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광산 경찰서 서장까지 연루됐다라는 수사팀의 진술이 나왔는데요. 이게 진술이 엇갈립니다. 수사팀은 실무진 차원에서 이거 강간살인죄 가야 된다라고 보고했는데 윗선에서 안 된다라고 눌렀다라고 하고 광산 서장은 정황 증거만 가지고 이거를 강간살인죄 적용이 어렵고 이 구속기간 짧아서 일단은 일반 살인죄로 송치했다라고 형사과장이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하죠. 네. 자기는 책임 없다고 하죠. 나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광산 서장이 네. 5월 5일 날 2시 3시에 긴급 회의를 본인이 소집했어요. 네.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럼 보고를 받는 차원이 아니라 수사에 참여를 한 수준인데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또 뭐냐면 5월 7일 날 그 리얼돌이 있는 방에 압수수색 나갈 때 본인이 나갔어요. 본인은 그 현장에 아니라 바로 근처에서 네. 있었다고 하지만 아이 세상에 경찰 경무관이라는 자가 옆에 그 압수수색 하는데 거기서 그럼 그게 현장 지휘지? 그럼 그게 현장 지휘가 아닙니까? 그럼 왜 그런 지휘를 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뭘 했어요? 네. 그 자체로 종결하고 그 다음날 장경감한테 그 공간을 넘겨버렸어요. 네. 마치 이걸 네가 가져라 폐기하라는 듯이. 근데 그것에 대한 책임이 그 현장 책임을 광산서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광산서장이 아무 책임 없습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많이 저희들이 봐왔습니다. 조직 논리는 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누구나 다 압니다. 우리 조직에 누군가 실수를 한 것은 우리 조직 전체의 어떤 부담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이런 끔찍한 참혹한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우리 관할서에 있는 경찰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주시할 수밖에 없는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웃긴 거는 장경감은 광산서가 아니에요. 네. 작년에 이미 서부서로 이전을 전보를 했어요. 네. 아니 인접서에 있는 자기보다 한참 아래인 경감에 네. 아들이 이렇게 했는데 경무관이 자기가 이렇게 나서 했다? 도대체 무슨 관계야? 라는 것이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 수사팀의 팀장인 박경감은 이거 구속된 상태죠. 네, 알고 왜냐하면 있습니다. 그거는 케이블 타이를 수집하지 않았고 네.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케이블 타이를 수집하는 그거를 옆에 있는 형사가 순경이 찍었는데 네. 그걸 지우라고 했어요. 동영상을. 네. 왜 지우라고 했습니까? 아니, 지우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구속된 겁니다. 네. 케이블 타이를 수집하지 않아서 된 게 아니라 케이블 타이가 무슨 의미인지 아니까 지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네. 근데 여기서의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습니까? CSI가 빠졌습니다. 왜 지들이 그거를 수집을 합니까? 이건 지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네. 아니 감식팀이 해야 될 일을 지들이 먼저 가서 한 거니까 이걸 했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증거를 먼저 훼손했다는 게 맞습니까? 먼저 가서 뭐가 있는지를 확인한 것은 분명하네요. 확인한 거.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왜? 네. 증거가 훼손돼.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CSI가 니네 먼저 가서 저거 해야 되라고 해야 되는데 지가 그냥 열구해면서 뭐 이거 있으면 야 찍지 마. 자기 임의로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박경감은. 이건 거의 이거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 이거 거의 영화에서 하나 나올 법한 그렇지. 이 일이 2026년에 지금 나왔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이제 경찰이 속이고 다 안 넘겼기 때문에 검찰이 봤을 때 너무나 이상해서
블랙박스를 확보를 해서 보니까 뒤에서 목 조르는 거 똑같고 차량 트렁크 열어놓고 했네.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처음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화물차에 블랙박스를 확보 못한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실제로 확보를 했어요. 경찰에 예. 그럼 야 확보했는데 왜 똑같은 걸 확보하고 나서는 검찰은 보는데 니네들은 왜 못 봐라고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네. 좀 흐릿하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 흐릿한 걸 검찰은 보고 경찰은 못 봅니까? 2026년에 나오는 네. 블랙박스가 흐릿해서 못 본다. 근데 검찰은 네. 그거를 보정하고 확대해 갖고 뒤에서 먹 감고 찌르고 이거 다 증거로 제출했잖아요. 네. 그럼 경찰이 그럼 스스로가 바보라는 얘기밖에 안 한 거잖아요. 능력이 없다라고 외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모든 수사팀들이 다 바보고 능력이 없어 갖고 그냥 우리는 그냥 장윤기를 봐준 게 아니라 무능해서 그렇게 된 거야라는 소리를 하는데 그거에 경무관급인 광선서장도 부안해동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라고 해서 나온 게 쉽게 말하면 장경감의 형, 장윤기의 큰아버지가 혹시 고리가 되지 않았을까? 네. 왜냐하면 장윤기의 아버지 형제가 다 경찰입니다. 다 네. 경감이에요. 그런데 그 형은 본청에 있어요. 본청에? 본청이라는 의미는 뭔가요? 경찰들한테 본청은 한 번도 가볼 수가 없는 곳. 그러니까 뭔가 끈이 있거나 아니면 함부로 갈 수 없는 곳. 네. 함부로 갈 수 없습니다. 거기는 공고한 진짜 핵심 조직인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가고 싶어서 가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뭐야 그럼? 그럼 설명이 되는 거 아니야? 왜 경무관이나 형사과장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무리인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나 특별수사단이나 검사들이 네. 눈을 뒤집고 그 관계를 찾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좀 은폐된 진실이 드러나면서 이제 죄명도 일반 살인죄에서 강간 등 살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장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일 날 1차 공판에서 범죄 형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2차 공판. 네, 2차 공판에서 강간 살인 그러면서 또 이제 반성문 제출 관련돼서도 또 말이 있더라고요. 13일에 그것은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 이미 증거가 다 노출이 됐고 이 정도로 해서 부인했을 때 본인이 받을 불이익, 소위 말하는 괘씸죄가 작용되는 거죠. 우리가 판사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자기 범죄를 반성하고 그 행동이 항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계속 버틸 경우 아버지가 걸려 있잖아요. 네. 아버지는 범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소위 처벌받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눈에 불을 켜고 검찰 경찰이 달려들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이게 다 결부돼 갖고 네. 이래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전략이 어쨌든 바뀌었다 한번. 그렇죠. 반성문 관련돼서도 많은 분들의 일상 한 조각을 앗아가 죄송하다. 많은 분들이 일상 한 조각입니까? 지금 이채원 양은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죠? 17살짜리가. 그거를 이는 일상의 한 조각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무 나쁜 놈이죠. 이런 단어나 문장도 한 조각을 앗아갔다라는 지금 이제 문학을 쓰고 앉아 있는. 꼴값 떠는 건데. 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나와 내 어머니가 어머니 아버지가 네. 자기를 면회 와서 우시는데 우시는 그 눈물을 보면서 피해자의 가족의 의사에서 미안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하고 자기 아버지가 먼저예요. 당연히 지가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그분 자기가 책임이 있는 거고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가 부는 거는 너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근데 그걸 앞문장에 쓰고 정작 자기가 사죄해야 되는 뒤로 버렸어요. 이게 대표적인 자기 중심성이죠. 내가 중심에 있는 상황의 암울함을 보니까 그것도 생각이 나더라. 피해자가. 그거죠. 네. 이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이게 너무나도 이거는 죄책감을 못 느낀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또 이제 친족 특례 관련돼서 이번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사실 뭐
정서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아무래도 부모는 자식한테 뭐든지 하니까 그것까지 처벌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사실 이것도 그냥 인간이 만든 법령인데 그렇죠. 예, 감정적으로 들어가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모의 존재가 힘이 있는 부모가 있고 힘이 없는 부모가 있는데, 힘이 있는 부모는 이처럼 뭔가 큰 것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안 받는다. 이것도 자기를 수사한 경찰서, 네. 거기에 근무했던 아버지, 이런 경우는 특례가 제외가 돼야죠. 당연히. 적어도 수사사법기관에 있는 부모나 이런 부모한테는 친족 도래가 특례가 적용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독일의 경우는 실제로 부모가 이제 경찰청 수사기관에 있을 때는 예외 조항으로 그렇죠. 예, 적용이 안 된다는 부분. 바꿔야죠 그렇게. 또 문제는 이 경찰이 한참 이제 또 검찰이 이제 네. 조직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이 예민한 시국에 또 이제 보안 발생- 사건 예, 해가지고 또 이게 정치권까지 번지긴 했는데, 뭐 저희가 뭐 정치 얘기를 떠나서 만일에 이런 경우에 뭐 경찰 내부에서 일명 문개기, 이게 너무 많이 저희가 봐왔잖아요. 경찰 내부의 문개기를. 통째로 문개기는 많지 않지만 이것처럼 죄종 문개기, 네. 물길 바꾸기, 조금씩 이렇게 빌어틀, 이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은 거예요. 네. 이것이 가까운 사람, 또 지역의 어떤 예를 들면 토호, 뭐 이권 이런 거 관련된 걸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이걸 걸러낼 장치가 있느냐. 음. 특히 검사나 판사는 지역 순환 근무제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경찰은 그런 게 없어요. 경찰은 형사과장 3개 위와 경감 아래가 크게 나눕니다. 경감 아래는 다른 지역으로 가질 않아요. 그 근처에, 지금 장윤기 아버지처럼 광산서에 있다가 바로 인접서에 갑니다. 거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 같은 데인데. 그러니까 서로 뭡니까? 형님 동생하고 봐줄 놈 봐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경찰서장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치 이들은 조선시대의 향리 같은 느낌이에요. 네네. 기득권을 다 장악하고 있고 위에 서장은 1년 2년마다 잠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런 데에 비리가 안 생기는 게 더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게 이 구조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내부의 이 지역의 어떤 그 라인들, 그다음에 일명 빨대라고 하는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생리들을 알아야지 수사가 용이하기 때문에 안 보낸다라는 명목으로 시작된 거겠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예전에는 경찰이 수사권의 주체가 아니었어요. 검사가 유일한 수사권 주체였어요. 그때는 어차피 경찰은 수사를 해도 네. 어차피 이건 처벌이니까 수사권 넘는니까 경찰이 책임지니까, 검찰이 책임지니까 검사는 돌리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경찰이 수사권의 책임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그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지역과의 유착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제도가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단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들은 이제 고이면은 썩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순환보직으로 좀 그렇죠. 대부분 돌리고 있는데, 경찰도 이거를 좀 제고할 때가 왔네요. 그렇죠. 필터링. 네. 그리고 지금처럼 전문적인 진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네. 지금 웃긴 게 그런 거예요. 형사팀장, 수사팀장이 뭔가 수사를 했으면은, 이게 잘못됐으면은 형사과장이나 경찰서장이 이거를 보고 야 이거 왜 뺐어? 다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냥 거수기예요. 전문화된 경찰의 수사 전문성이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지 않는, 그러면서 막 뭐 수사는 엉망이 되고 막 봐줄 거 봐주고 막 지역과 비리,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시스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유지된다면은 누구나 이런 동기가 있는 사람은 다시 이 짓을 벌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스템 자체에 대한 숙고가 필요해 보이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지금 뭐 여기저기서 관심을 받다 보니까 경찰 조직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뭐 그렇죠. 대안을 내놓겠죠. 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또 일반 시민들, 특히나 이제 피해자, 이번 사건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의 가족들까지 공분하고 있는 이유는 경찰의 누적된 그런 관행 때문이겠습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잃었고 누군가는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을 죽인 사람은 부모가 경찰이라는 이유로 어떤
진실이 묻힐 뻔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또 중대한 또 다른 일들이 있으면요 팔로우해서 또 여러분들께 분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